오늘은 고인들이 생각했던 체내의 기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라는 것이 한의 생리학설의 중요한 개념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기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의 층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기는 물질 전체를 말하고 인체에서는 유동성분 전체를 가리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유동성분 가운데 기체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 설명할 것은 맨 마지막에 설명한 기, 그러니까 인체 내부의 기체에 대한 고인들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의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자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길이며 지금의 인체 생리와 크게 달랐던 고대 생리학설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외계 천체에도 생물이 존재할까요?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의 몸은 고체로 되어 있을까요? 액체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기체로 되어 있을까요? 광대한 우주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모두 존재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들이 늘 보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가 가지는 형태가 오히려 특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고체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액체 또는 기체로 보아야 할까요? 답을 말하자면 지구의 생물은 대체로 고체로 이루어진 구조물 내부에 각종의 액체가 채워진 형태를 띱니다. 질량의 비율로 따지자면 액체가 주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의 생물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생물의 몸 안에서 기체가 가지는 비율은 아주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체로 돌아와서 그 구성분을 생각해 보면 크게 고체인 부분과 유동성분, 즉 기체와 액체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액체는 조직 간에도 존재하고 혈관 내에도 존재하는 반면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체는 일부의 공간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계, 그러니까 허파과리와 기관, 기관지 등을 기체가 채우고 있고 이 밖에 위장관 내부에 외부로부터 흡입된 공기나 음식물로부터 발생한 가스가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혈관 안에는 기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미량의 기체는 괜찮지만 다량의 기체가 혈관 안으로 유입되면 소위 공기색전증이라는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혈류의 장애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확인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였던 에라시스트라토스는 정맥은 혈액이 채우고 있지만 동맥은 기체가 채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부학에도 업적이 있었던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시체를 해부했을 때 정맥에는 혈액이 보이지만 동맥에는 혈액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맥벽은 꼭 조이는 고무관과 같아서 혈액을 밀어내는데 사체의 동맥에서 밀려난 혈액은 주로 정맥에 모여 있게 되고 큰 동맥의 경우는 뭉친 덩어리 형태로 띄엄띄엄 그 혈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에라시스트라토스는 호흡에 의해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심장으로 이동하여 소위 생명전기라고 하는 기체로 바뀌어서 전신에 전달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에라시스트라토스와 달리 로마의 의학자 갈레노스는 생체 해부를 통해 동맥도 혈액이 채우고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사실 갈레노스에 의해 정립된 서구의 고대 해부 생리학은 상당히 정확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맥을 기체가 채우고 있다는 주장은 청대의 의학자인 왕청임의 저서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본 강좌의 첫 시간에 소개하였듯이 그는 다수의 시체를 해부하여 그 기록을 남긴 바 있는데요. 그도 생체가 아닌 사체를 해부했기에 혈액이 꽉 채워진 동맥을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당시까지 동아시아인들이 생각했던 경락이 혈관이라는 주장에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반대하고 인체의 맥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속이 빈 맥관, 즉 오늘날의 동맥에 해당하는 관에는 위기가 지나다니고 있고 속에 혈액이 채워진 맥관, 즉 오늘날의 정맥에 해당하는 관에는 영혈, 즉 혈액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대동맥을 위총관, 대정맥을 영총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 위기를 총괄하는 관, 영기를 총괄하는 관이라는 뜻이죠.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그림이 그가 그린 위총관과 영총관의 그림입니다. 두꺼운 부분이 위총관, 좀 가느다랗게 병행하고 있는 관이 영총관입니다. 또한 그는 위기가 공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체 외부의 대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에라시스트라토스와 비슷하게 그도 호흡을 통해 입과 코로 들어온 공기가 대동맥을 거쳐 체내에 유입된 후 위기라는 기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이 공기가 흡입되는 관문을 기해문, 즉 기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좌우 온목동맥, 즉 총경동맥에 해당하는 것이 이 슬라이드 그림에 나타난 좌기문, 우기문이 되겠습니다. 황제내경의 해부 생리를 중심으로 볼 때 동아시아인들이 생각했던 체내 기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기, 마루종자 종기이고 하나는 위기, 보호한다는 뜻의 위자가 쓰인 위기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가지 성분은 실제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사실 인체 내에는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그다지 많지 않죠. 다만 옛사람들의 생리관을 이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기는 꽤 중요한 인체의 성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기, 즉 위기와 종기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한다고 고인들이 생각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꽤 생소한 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혈이라는 말은 좀 더 친숙하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혈이라고 할 때 그 기가 바로 위기를 말하는 그런 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층차를 갖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용례가 혈과 대비되는 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울러 얘기할 때 기혈 또는 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기가 바로 위기이고요. 기라고 말할 때 의서에서는 가장 많은 용례가 바로 이 위기를 말하는 그 기입니다. 이 기는 인체의 대표적인 기체 성분이고요. 혈은 인체의 대표적인 액체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체에는 이제 진액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어서 혈과 함께 중요한 액체 성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에 비해 이제 기는 인체에서 기체 성분이라고 한다면 옛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성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혈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기혈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 때는 위기, 영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기가 위기이고 혈이 영혈인 거죠. 여기에 의미가 더 분명하게 여기 드러나 있는데요. 위기라는 말은 보위하는 기라는 뜻이고요. 영혈이라는 것은 순환하는 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자에 순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 강좌의 뒷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기와 혈을 이루는 말로 위기와 영혈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요. 훗날에는 내경의 원래 뜻을 잊어버리고 위기, 영혈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개념화시킨 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위 위기, 영혈 변증을 창안했던 청대의가 섭계라는 분의 경우인데요. 온병의 전변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눠서 위분의 단계가 있다, 기분의 단계가 있다, 영분의 단계가 있다, 혈분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기, 영, 혈을 각각 하나하나의 요소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온혈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위의 뒤에 비로소 기를 말할 수 있고 영의 뒤에 비로소 혈을 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체에 활동성이 있는 유동성분을 대표적으로 기혈이라고 지칭한 반면 어떤 경우에는 영위를 나누고 거기에 혈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고 지금 섭계, 섭천사와 마찬가지로 위, 기, 영, 혈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기서 보여준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는 모두 다 황제내경의 본지에서 멀어진 경우입니다. 내경에서는 원래 위가 바로 위기이고 기가 위기이고 영혈이 혈입니다. 이처럼 영위와 기혈을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예가 이 19세기 청나라의 의가였던 망매사 망문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연경원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위기와 영기는 본무형질, 손에 잡히는 물질이 없는데 필류 불여이행, 반드시 다른 곳에 붙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기는 혈, 그 혈액에 붙어서 움직이고 위기는 그 진에 붙어서 움직인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체의 체액 중에 하나인데요. 인체의 체액을 진과 액으로 나누었죠. 근데 그 중에 진, 이게 나중에 땀으로 전화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여기에 붙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나 체액 그 속에 영기와 위기라는 기가 이렇게 함장되어 있는, 머금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기, 위기는 혈액이나 진액과는 다른 어떤 성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별도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처럼 영기와 혈액을 달리 보거나 위와 기를 달리 보거나 하는 식의 생각은 현대 한의생리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장상학 교과서를 보면은요, 체내 유동성분을 보통 기, 혈, 진액, 정 정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 중에 여러 가지 기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원기라든가 경기, 경맥의 기죠. 이런 기도 있고, 보통 흔히 크게 기의 종류 중에 설명하는 것이 종기, 위기, 영기입니다. 여기에 영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영기가 혈과는 다른 성분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혈은 혈액으로 생각을 하고요. 영기는 그 혈액 속에 포함된 어떤 다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과, 즉 혈과 영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장상학 책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본 과목 동아시아 해부 생리학설사를 배울 때 한의생리학하고 좀 구분을 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사실 문제입니다. 현재의 그 생리학 책에서 이렇게 혈과 영기를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견해인데요. 내경의 견해를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요. 네, 이게 그대로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내경으로 돌아와서 내경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경의 위기의 성질을 묘사한 것은 상당히 여러 편에서 일치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 비론에서는 기기 표질활리라고 해서 표하고 질하고 활하고 리하다, 즉 날래고 빠르고 매끄럽고 날카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영의생애편에 보면은 위기가 표한활질하다. 그래서 날래고 사납고 매끄럽고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평인절곡 편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 상초가 내보내는 기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한활질, 날래고 사납고 매끄럽고 빠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영추 사객편을 보면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출기 한기지 표질, 그 상초에 거세고 빠른 것을 배출하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황제내경의 전편에 걸쳐서 위기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래고 빠르다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황제내경의 4개 편에서 설명했던 위기의 성질을 비교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사객편에서는 한, 표, 질이라는 설명으로 위기에 대해서 묘사하였고요. 평인절곡편에는 한, 표, 질, 활이라는 묘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묘사 대상이 기였죠. 영유생의 편에서는 위라는 대상에 대해서 한, 표, 질, 활하다라고 하는 같은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문 비론에서는 또 위라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한, 표, 질, 활 여기에 리라는 날카롭다라는 속성도 더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황제내경의 여러 편에서 위기의 성질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로 묘사가 돼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때로 위라고도 표현하고 이 위기를 때로 그냥 위기라고도 말하고 때로 그냥 기라고도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라고 하는 말이 황제내경에 나올 때는 상당 부분이 위기를 가리키는 기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강좌의 서두에서 옛사람들이 생각한 체내 기체의 대표적인 것으로 위기와 종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기가 기체라고 소개한 셈인데요. 원전에서 위기를 기체라고 소개한 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명확하게 이를 지적한 문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위기에 관한 약간의 묘사에서 그것의 물질적 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추 결기편을 보면 상초 개발, 상초가 열려 피어나가서 선 오곡미, 오곡의 성분을 퍼뜨리고 훈부, 충신, 택모,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몸을 채우며 털럭을 윤택하게 하니 약 무로지게 마치 안개나 이슬이 물을 대는 것과 같다. 시위기, 이를 일러 기, 즉 위기라고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초가 실어나르는 기는 내경의 여타편을 종합해 볼 때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안개나 이슬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추 영의정의 편을 보면은요. 상초 여무라고 하여 상초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상초가 바로 위기의 흐름 내지는 위기의 통로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안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을 보면 황제내경의 저자들은 위기라는 것을 기체 상태의 물질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위기가 기체라는 생각은 대체로 계승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청대의 하몽요는 기, 즉 위기와 혈을 대비해서 기무형이 혈유질, 기는 형체가 없지만 즉 가시적이고 촉지 가능한 부분이 없는 물질이지만 혈은 질이 있다, 즉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청마르의가 왕청임의 경우 동맥은 속이 비어 있고 그 안에 위기가 채워져 있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보면 당시까지 위기가 기체란 생각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처럼 위기라는 기체가 인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이 액체인 혈액과 함께 체내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유체라고 보았습니다. 위기와 혈액은 각각 기체, 액체라는 특징을 갖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위기는 맥관 밖을 돌아다니고 영기는 맥관 내부에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황제내경의 영추 위기편을 보면 음식물로부터 만들어진 기 가운데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갖는 기로서 경맥을 순환하지 않는 기는 위기가 되고 추출, 정제된 기로서 경맥으로 행하는 기는 영기가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영기편을 보면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물에서 비롯된 기 가운데 정제된 단일한 성분, 여기 정전자라고 설명을 했죠. 이것이 경수, 즉 경맥의 길로 운행하여 항상 순환하며 멈추지 아니하고 순환이 끝나면 다시 순환을 시작한다. 상형무의하고 종이부시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설명을 보면 영기만이 경맥 안에서 주행하고 위기는 경맥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 영추 영유생의 편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를 적시하였습니다. 즉 영제 맥중 위제 맥괴라고 하여서
영기는 맥관 가운데 있고 위기는 맥관의 밖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죠. 여기서 영기는 바로 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같은 편에서 중초가 흡수한 음식물의 성분이 화이위열, 변화하여 혈액이 되어 이봉생신, 살아있는 몸을 받들므로 막귀우차, 어떠한 것도 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고 독특해무 경수, 그러므로 이 혈액만이 경맥의 기를 주행할 수 있어서 명할 영기, 즉 순환하는 기라고 명명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기를 순환하는 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영자가 이러한 뜻을 갖는 것은 황제내경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순환한다라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는 본 과목의 5번째 강좌에서 혈액의 생리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서 볼 때 황제내경은 영기만이 경맥 내부를 움직일 수 있고 위기는 맥관 바깥에 존재한다고 고인들이 생각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이처럼 맥관 밖에 존재하는 기로 설정되었는데요. 이 위기는 맥관 주위에서 영기와 함께 경맥에 근접하여 주행하며 주위 조직에 침투하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먼 곳, 그러니까 체표 부근까지 확산되기도 한다고 옛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황제내경의 저자들이 날래다, 사납다, 날카롭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기가 맥관 바깥의 조직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그 사이로 침투하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영기는 맥관 안을, 위기는 맥관 밖을 움직인다는 생각은 황제내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리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영추의 창론을 보면 위기지 제신야, 상현, 병맥, 순, 분육이라 하여 위기가 신체에 존재하는 형식은 항상 맥과 병행하여 분육, 즉 나뉘어진 근육 사이를 순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위기가 혈관 주위에서 근육층을 이동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맥 내부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맥 외부에도 혈액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내경의 저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기가 맥 내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문헌 근거는 소문 거통론에 나오는 아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유일한 반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모두 다 영기는 맥 내, 위기는 맥 외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설명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장도 다 이에 배치되지 않는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통론에 문제가 되는 이 문장을 보면 제1 황제가 말하길 원문 인지 5장 졸통 하기사연 사람의 오장이 갑자기 아프게 되는 것은 어떤 기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백대왈 기백이 대답하여 말하길 경맥자 유행부지 경맥은 흘러 행하여 멈추지 아니하며 환주부류 순환하면서 쉬지 않습니다. 한기 입경이 계류 한기가 경맥에 들어가서 머물러 지체하면 읍이 불행 맥관 내부의 물질은 응결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거맥의 즉 혈소 맥의 바깥에 침입하면 혈액이 줄어들고 개거맥중즉 기불통 맥 속에 침입하면 위기가 소통되지 않게 되므로 고조련이 통 갑작스럽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용문에서는 혈과 기를 명백하게 대비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이곳의 기는 영기일 수는 없고 위기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한사가 맥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내부에 있던 위기와 충돌함으로써 맥관 내부의 위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됨을 말한 문장일까요? 즉, 맥관 내부에 분명히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문장일까요? 아쉽게도 현재 제가 검토한 바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 즉 한사가 맥관을 침범한 경우를 설명한 황제내경의 다른 문장들을 보면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른 해석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제내경 소문의 같은 편, 즉 거통론 편을 보면 한사가 족골은맥 내부에 침범한 경우를 설명하며 위기가 아닌 혈이 연결된다고 하였고
황제내경 영추의 옹저편에서도 한사가 경락의 속에 침입했을 때 혈이 응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옹저편에서는 이 경우 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사에 의해 혈이 응결되면 위기가 혈액 응결 부위로 몰려들었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므로 그 자리에 정체되어 발열과 부종 환홍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옹종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죠. 이러한 설명을 보면 문제가 되는 거통론의 첫 번째 인용문의 해석은 아마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즉 한사가 맥 바깥에 침범했을 때는 맥관이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아서 맥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만 줄어드는 그 정도에 그치고 한사가 맥 안쪽까지 들어왔을 때는 더 큰 영향을 맥관이 받게 되어서 맥관 주위의 위기까지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황제내경에서 맥관 내에 위기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한 예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의가들은 종종 맥관 안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곤 하였습니다. 명대의 의가였던 왕기, 즉 왕석사는 석산의안이란 책에서 영중 역자유위야, 영기 속에 자연히 위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위행맥외, 역행맥 중 위기는 맥 바깥도 행하고 맥 안쪽도 행한다 라고 하였고 명대 말기의 의가 장계비는 유경에서 위주기이 제외에 연역 하상무혈 위는 기를 관장하고 외부에 있지만 그 위기에는 또한 어찌 일찍이 혈이 없었겠는가. 영주혈이 제내 연하상무기 영기는 혈을 관장하고 내부에 있지만 그 혈 역시 어찌 기가 없었겠는가. 고 영중 미필무위 그러므로 영기 속에 위기가 없을 수 없는 것이며 위중 미필무영 위기 속에 영기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청대의 의가 유창도 같은 설명을 하였는데요. 영중유의, 위중유영이라 하여 영기 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영기가 있다 하였고요. 영이 동행 경맥지중, 즉 영기와 위기가 함께 경맥의 속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남이, 즉 나동일이라는 의가는 위기자, 즉 태양지성기, 위기는 족태양경의 황성한 기운이다. 반입 경수지 중의 화영, 그 절반은 경맥의 내부로 들어가 영기와 혼합되며 이 반일 경수지 외의 위, 그 절반은 경맥의 바깥으로 흘러넘쳐 위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경락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간략한 정의를 이미 들은 바 있을 텐데요. 아마 기혈운행의 통로라고 경락의 정의를 배우셨을 겁니다. 황제내경에서 분명히 경락은 혈액의 통로, 혈액만의 통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락을 혈뿐만 아니라 기의 통로이기도 하다고 정의하고 있는 데는 아마 여기에 소개한 바와 같은 명대 이후 줄기차게 반복되어 온 위와 같은 주장들이 오늘날의 교과서 편찬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정의는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혈액이 맥관 안에서 폐쇄순환을 한다고 상정된 반면 위기는 어디로든지 갈 수 있고 일부는 체외로도 나갈 수 있다고 상정되었습니다. 황제내경 소문의 조경론을 보면 그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제왈 황제가 말하길 양성생 외열 내하 양기가 가득 차면 이것이 체표의 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연유에 의한 것입니까? 기백왈 기백이 말하길 상초 불통리 상초가 매끄럽게 소통되지 아니하면 즉 피부 치밀 피부가 촘촘하게 되고 주리 폐색 살 사이에 틈이 닫히며 현부 불통 현부가 소통되지 않아 위기 부득설월 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고외열 체표에서 열이 납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보입니다. 여기서 현부라고 하는 것은 땀구멍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부가 소통되지 않아 위기가 체외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위기의 일부는 땀구멍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황제내경 영추의 영의생애 편에서는 황제왈, 황제가 말하기를 인유열, 사람에게 열이 있으면 음식 하위, 음식이 위로 내려왔을 때 기기미정, 그 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한 즉출, 땀이 곧 나오는데 혹추루면 때로 얼굴로 배출되고 혹추루배, 때로 등으로 배출되며 혹추루 반신, 때로는 반신으로 배출되어 기불순 위기지도의 출하야, 그 땀이 위기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배출되는 것은 왜 그러한 것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땀구멍을 통해 나오는 땀은 결국 위기가 전화된 물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위기는 땀구멍으로 평소에 일정량 배출되는데 이때 그 형태가 기체에서 땀의 형태로 바뀌어서 배출되는 것이죠. 인체 일부를 몸소 행하였던 청말의 의가 왕청임은 위기의 생리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의림개착에서 위기의 원천과 그 저장 장소 그리고 그 이동 경로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그 설명을 요약해보면 이 슬라이드에 도약한 바와 같습니다. 그는 들숨을 통해 흡입된 공기가 위기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코나 입으로 들어온 공기가 총경동맥, 즉 온목동맥을 통해 체내로 유입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 총경동맥은 목구멍을 향해 개방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그는 목구멍과 총경동맥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관 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대동맥을 거쳐서 복막 내부의 복강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배가 팽창되었다 수축되었다 반복하죠. 그는 이것이 복강 내에 저장된 공기가 수축 팽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가 저장되는 커다란 공간인 이 복강을 기의 집이라 생각하여 곧집 부자를 써서 기부, 기의 집이다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기부에 저장된 기는 인체의 동맥계를 통해 전신에 전달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고요. 그는 정맥만이 혈액을 수송하는 맥관이고 동맥은 기, 즉 위기가 다니는 맥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대동맥을 위총관, 즉 위기를 총괄하는 관이라 하였고요. 대정맥은 영총관, 즉 영기를 총괄하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전신을 이동하는 위기 중에 일부는 체외로 나갈 수도 있다고 왕청임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맥의 일부가 체표로 미세하게 개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개구부가 바로 땀구멍인 거죠. 그는 여기로 위기가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에 관한 황제내경의 생각과 왕청임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황제내경에서 위기의 근원이 음식물이라고 말한 데 반해 왕청임의 경우에는 위기의 근원이 체외의 공기라고 하였습니다. 위기가 기체로 상정된 것을 고려하면 왕청임의 설명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내경의 생리학설에서는 액체나 고체 형태를 가진 음식물이 어떻게 기체, 위기라는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왕청임의 설명은 좀 더 당시까지 알려진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의 두 번째 강의에서 저는 기와 물질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물질은 관성을 갖는 반면 기는 자발적 운동성을 갖고 있다 하였습니다. 위기의 성질에 관한 황제내경의 설명, 즉 날래다, 빠르다, 매끄럽다 하는 등의 묘사를 보면 위기가 자발적 운동성을 가진 기로 상정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소개하는 영추 오룡진액별편의 문장은 위기와 다른 체내 유체의 운동성에서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원문을 보면 고 3초 출기, 그러므로 3초가 기를 배출하여 이 온 기육, 그것으로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충 피부, 피부를 채우며 위 기진, 그 부위에 진이 됩니다. 기류의 불행자 위액, 그 중에 흐르되 움직이지는 못하는 이러한 성분은 액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3초로부터 배출되어 힘살을 덮이고 피하 조직을 채우는 이 기는 바로 위기를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진이라고 하여 진이라는 액체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앞서 말한 위기가 땀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액이란 액체를 이에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흐를 유자는 주로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액이란 물질 역시 유동 성분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 즉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스스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류, 즉 흐른다는 것은 외부 조건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행, 즉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위기는 유이행 하는 존재, 즉 유체이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는 존재인 반면 액이란 물질은 유이불행
하는 존재, 즉 유체이기는 한데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는 존재라고 옛사람들이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강의에서 기는 자발적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기에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어떠한 기든 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돌이나 흙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흐르는 물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타오르는 물이나 불어오는 바람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도 있는 것이죠. 인체의 구성 요소도 운동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양태를 가질 텐데요. 위기라고 하는 기는 인체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운동성이 뚜렷한 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위기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이 위기는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황제내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위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위기의 성질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위기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영추 본장편을 보면 위기자, 위기란 것은 소위 온 근육, 그것으로 근육을 덮이고 충 피부, 피부를 채우며 비주리, 살결을 비우하게 하고 사 관합자야, 땀구멍의 개방과 폐쇄를 관장하는 요소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영추 결기편에서는 상초 개발, 상초가 열려 피어나가서 선 오곡미, 오곡의 성분을 퍼뜨리고 훈부, 충신, 택모, 피부를 덮이고 몸을 채우며 터럭을 습윤하게 하는 것이 약 무로지게 마치 안개나 이슬이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시위 기, 이를 일러 기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문장이죠. 여기서 위기를 그냥 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영추 옹저편에서는 장위 수곡, 창자와 위가 음식을 받아들이면 상초 출기, 상초가 기를 내어서 이 온 분육, 그것으로 힘살을 덮이고 이양 골절, 관절을 기르며 통주리, 살결을 소통시킵니다. 라고 하였으며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영추 오룡진액별편의 문장에서는 3초 출기, 3초가 기를 내어 이온 기육, 그것으로 힘살을 덮이고 충피부, 피부 속을 채우며 위기진, 피부의 진으로 전화되는데 기류의 불행자 위액, 3초가 배출한 성분 가운데 흐르되 행하지는 못하는 것은 애규됩니다. 라고 하였고 소문 조경론에서는 양수기여 상초, 양경은 상초에서 기를 받아 이온 피부 분육지간, 그것으로 피부와 근육의 사이를 따뜻하게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용문에 묘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옛사람들이 위기 기능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용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슬라이드의 표와 같습니다. 영추 본장편에서는 체열 발생과 피하 충진, 땀구멍 개방 조절의 기능을 말하고 있고요. 영추 결기편에서는 체열 발생, 피하 충진과 함께 모발 습윤화, 음식물 영양성분의 배송, 이러한 기능을 말하고 있으며 영추 옹저편에서는 체열 발생의 기능과 살결을 통한 발한 기능, 이것과 함께 관절에 영양을 제공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추 오룡진액별편과 소문 조경론에서도 이상의 기능 중 일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기의 역할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많은 경우 위기를 그냥 기라고 지칭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설명에 있어서는 대체로 황제내경 전편에서 일치하는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이 슬라이드에 요약된 6종류 정도의 역할을 체내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열을 만들어내는 기능이고요. 둘째는 발한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위기는 땀구멍의 개폐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땀으로 전화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는 피하층을 채워 체표가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는 여러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여 그 조직이 생기를 잃지 않게 하는데요. 원문에서 양골절, 즉 관절을 영양한다 라든지 택모, 즉 모발을 윤택하게 한다든지 하는 표현이 그런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위기는 외부의 사기에 대항하여 인체를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황제내경에서 위기의 이러한 기능을 명확히 언급한 곳은 없지만 위기란 명칭에 보위한다는 뜻의 위자가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위기는 본래 외사를 방어하는 기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위기가 외사를 방어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글은 없지만 소문 생기통천론을 보면 시고 양인이상 위외자야. 그런 까닭에 양기는 이 상황에 의지하여 신체의 상부로 이동하여 바깥을 보위하는 요소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양기라고 한 것이 위기를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체성감각, 즉 피부의 감각을 발현하는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황제내경 소문 풍론을 보면 위기 유소 응이 불행, 위기와 응결하는 지점이 있어 주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고 기육 유 불인냐, 그 근육에 불이 난, 즉 감각이 저하된 곳이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보면 위기에 의해 피부의 감각이 발현되고 위기의 운행에 장애가 생기면 피부 감각이 저하된다고 내경의 저자들이 생각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같은 책의 역조론을 보면 연기어즉 불인, 위기어즉 불용이라고 하여 연기가 허할 때 감각 저하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곳에서는 연기가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소문의 비론을 보면 기불통 불인자, 통증도 없고 감각도 없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이다. 병구 입심, 병이 오래되어 침입한 깊이가 깊으면 영위지행삽, 연기와 위기의 주행이 껄끄럽게 되고 경락치소, 경락이 때때로 성글게 되므로 고 불통, 피부 불영, 소통이 되지 않고 피부로 영위가 순환하지 않게 되는 까닭에 고 위불인, 피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기와 위기가 함께 피부 감각 저하에 관여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죠. 이처럼 황제내경 소문에는 위기와 피부 감각의 관계에 관해 세 가지의 상반된 설명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황제내경 저작 당시 그 저자들이 피부 감각, 즉 체성 감각을 어떤 기가 담당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좀 더 진전된 연구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위기의 구체적인 주행 노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위기와 체성 감각의 관계에 대해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기가 어떤 곳을 어떤 순서로 주행하는가 하는 데 대한 결론도 아쉽게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기에 비해 연기의 주행 노선에 대해서는 내경 전편에서 비교적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12경맥의 유주 순서가 바로 연기가 거쳐가는 곳을 차례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위기의 주행 노선에 대해서는 황제내경에서 외견상 서로 달라 보이는 여러 가지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일한 해석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위기의 주행 노선을 내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봅시다. 내경에서 위기의 주행에 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편은 위기행편입니다. 자, 이곳의 문장을 보면은요. 고 위기지행 1일이랴 50주어신 주일행어 양 25주 야행어 25주 주어 5장 이라고 하여서 서두에서 위기순환의 대원칙을 먼저 설명을 하였고요. 시고 평단 음진 양기 출어목 이런 까닭에 평단 아침에 음기가 다 하면 양기 출어목 양기 여기 위기를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기 출어목 그 위기가 눈에서 나오는데 목장즉 기상행어두 눈이 열리면 사람이 눈을 뜨면 기상행어두 기가 위로 머리에 이르고 순항 뒷덜미를 거쳐서 하족태양 족태양으로 하행한다. 순배 하지 족소지지단 등을 거쳐서 새끼발가락의 끄트머리에 이르는 것이다. 기산자 그 중에 산행하는 것은 흩어져 행하는 것은 벼러 목예자 목예자 눈의 바깥 눈꼬리입니다. 눈의 바깥 눈구석에서 분행하여서 나뉘어 행하여서 하수태양 수태양으로 내려가고 하지 수소지지 간 외측 아래로 이동하여 새끼손가락의 외측에 이르른다. 기산자 그 중에 또 산행하는 것은 벼러 목예자 마찬가지로 눈의 바깥 눈구석에서 별행하여서 하족소양 족소양으로 내려가고 주 소지 차지지간 네 번째 발가락으로 주입된다. 이상 순 수소양지 분즉 그리하고서 상행하여 수소양의 분육지간을 행하고 하지 소지지간 손의 새끼손가락 부위에 이른다. 별자 또 분리된 것은 이상지 이전 여기에서 이전 귀 앞으로 이르고 하버 한맥 한맥과 합쳐진다. 한맥은 귀 앞의 동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 족양명 족양명으로 주입된다. 이하 행지 부상 그리고서 하행하여 발등에 이르러 입 오지지간 새끼발가락 부위로 들어간다. 기산장
또 그 산행하는 것은 종 이하, 귀 아래로부터 하 수양명경으로 하행하여 입 대지지간, 엄지손가락 부위로 들어가서 입 장중, 그 손바닥으로 주입된다. 기 지어 족야, 그것이 발에 이르렀을 때 입 족심으로 들어가고 출 내과하, 내과 아래로 나와서 행 음분을 행하여 부하법옥, 다시 눈에 합쳐진다. 고위 일주, 그리하여 하나의 순환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위기행편의 제1단락에 등장하는 설명인데요. 위기행편을 크게 5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1단락입니다. 이것은 이 1단락에 해당하는 것은 주간에 움직이는, 낮 동안에 움직이는 위기의 노선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위기행편 제2단락에서는 위기의 주행 속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제3단락에서 주간이 아닌 야간에 위기가 어떤 곳을 순환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기시이버 그 위기가 처음 음에 들어가면 당족, 족소음, 주어신, 응당, 족소음으로부터 주어신, 신장으로 주입될 것이며 신주어심, 신장으로부터 심장에 주입되고 심주어폐, 심장으로부터 폐에 주입되며 폐주어간, 폐로부터 간에 주입되고 간주어비, 간으로부터 비에 주입되고 비부주어 신위주, 비장은 다시 신으로 그 위기를 주입하여 위주, 이것이 한 번에 순환이 된다. 시고 이런 까닭으로 야행 일사, 밤에 일사를 행하면, 일사라는 것은 28수가 하나의 별자리, 즉 하루에 28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겠죠. 그만큼을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행어 음장 일주여 10분장지팔, 사람의 위기는 음장을 행하기를, 음부의 장부를 행하기를 1.8회 순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환을 하여 양행지 25주 이 부하복, 또한 그 양에서 25회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하복목, 다시 눈에서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장을 수행하는 순서는 신, 심, 폐, 간, 비 순서인데요. 이것은 오행적으로 상극관계에 있는 장으로 위기가 전달되는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위기의 이동 속도, 다시 말해 하루 중의 순환 횟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위기행편의 설명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설명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위기행편의 제2단락을 보면 마지막 줄에 일행 14사, 태양이 28수의 14별자리, 즉 절반의 별자리를 주행하면 인기 25주어 신, 유 기분여 10분 신지 2, 사람의 위기는 25회 몸을 순환하고 약간의 여분과 함께 10분의 2만큼을 더 돌게 되며 양진어 이렇게 되면 양부의 주행이 음부에서 종료되며 음수기의, 음부가 위기를 받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는 낮 시간,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25.2회 남짓한 횟수에 순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설명은 위기행편의 서두나 내경의 여타편에서 위기가 반일 동안 25회 전신을 순환한다는 설명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0.2회 남짓 더 돈다고 여기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데다가 이어지는 같은 편 제4단락의 설명과는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행편의 두 번째 단락에서 28수를 시간 단위로 하여 위기의 주행 속도를 말하였다면 위기행편의 오른쪽 네 번째 단락에서는 고대의 시간 단위인 각, 즉 현대의 시간 단위로 말하면 약 14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이 14분의 시간을 단위로 하여서 위기의 주행 속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4분의 1일, 즉 6시간 동안의 위기 순행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를 보면 반일 동안 태양, 소양, 양명, 음분의 순서를 6과 4분의 1 차례만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방식으로 인체를 계속 순환한다면 이러한 순서를 따라 하루에 25회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해석을 요하는 주된 문제입니다. 즉 위기 행편의 서두를 비롯하여 내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위기가 하루에 50회 전신을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태양, 소양, 양명, 음분 이런 주행을 25회 반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단락에서 명확하게 주, 즉 이것이 하나의 순환이다 라고 하는 주라는 표현을 쓴 반면 여기서는 이것이 이 네 개의 부분을 운행하는 것이 하나의 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외견상으로는 상당한 불일치, 그러니까 무려 2배에 이르는 그런 불일치가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래전 발표된 중국 학자 유문소 등의 논문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위기행편의 제1단락에서는 낮 시간 동안 위기가 족태양, 수태양, 족소양, 수양명, 족양명 경맥을 주행하고 이어서 소위 음분을 행하는 주행을 한다고 하였고요. 위기행편의 제4단락에서는 그러한 주행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주행의 순서와 시간을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의 상단에 도해한 바와 같은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위기행편 제4단락의 설명에는 이러한 주행을 낮 동안, 그러니까 반일 동안 12.5회 반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전신을 50회 순환한다는 설명에 비해 그 절반밖에 안 되는 횟수가 되는 것이죠. 유문소 등은 이에 대해 삼각 동안 태양, 소양, 양명의 양경을 주행하는 것이 한 번의 전신 수행이고 일각 동안 음분, 즉 태음, 소음, 거름의 경맥을 주행하는 것도 한 번의 전신 수행으로 세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도시한 한 차례의 주행이 결국 몸을 2번 주행한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면 위기가 하루에 대략 50회 순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주일 행어양, 즉 낮에 양을 행한다는 표현에 등장하는 양이란 것은 경맥이 주행하는 체표 부위를 말한다 할 수 있고요. 야행어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 나온 대로 원문에 주오장야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원문에 나오는 대로 오정을 주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문소 등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기행편 제2단락에 나오는 순환 횟수는 딱 50회로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에 50.4회 남짓한 횟수로 주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과연 음경과 양경 중 어느 한쪽만을 주행하는 것을 1회의 순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반쪽짜리 주행인데요. 이것을 1회 순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내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의 주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황제내경의 몇몇 편에서 위기가 연기와 함께 경맥을 순환한다고 한 점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위기는 경맥 내부를 순환하는 연기의 주위에서, 그러니까 경맥 주변부의 근육 부분이죠. 여기서 이 부위를 하루에 50회씩 주행해야 합니다. 연기의 주행 경로는 영추 50영편, 연기편, 맥도편, 영위생의편 등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하면 이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앞 슬라이드에 보인 위기행편의 위기순행 노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위기의 주행 노선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별도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학질과 관련된 이동입니다. 황제내경 영추 세로론과 소문 학론을 보면 학질의 증상 발현과 관련하여 위기의 이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우 긴 시간에 걸쳐 뒤통수로부터 등과 배를 돌아 목 앞으로 위기의 회합 장소가 이동하는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역시 표면적인 문자 해석으로는 여타편에 설명한 위기 조행 노선과 큰 불일치를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이 영추 세로론과 소문 학론에 거의 같은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제내경에서는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편에서 다시 보이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요. 이는 황제내경이 한 명의 저자에 의해 한 시기에 지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해주는 예입니다. 두 편의 내용을 보면 전신의 위기는 원래 뒤통수의 풍부열 부위에서 1일 2회 큰 회합을 하는데요. 학질에 걸렸을 때 한정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위기의 회합 부위가 1일 후에는 첫 번째 척추로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매일 척추 한 마디씩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런 속도로 척추를 계속 내려온다면 24일째는 마지막 척추, 즉 제5요추에 도달하겠죠.
내경에서는 이 기가 25일째 되는 날 저골, 즉 천골에 도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이 위기는 26일째에 척추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축맥으로 주입된다고 하였고, 이어 계속 상행하여 9일째에 결분, 즉 쇄골 위 오목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축맥은 대동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개한 송은 항록에는 복려지맥으로 표현되어 있고, 영추 세로론에는 북충지맥이라는 명칭으로 이 축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항론과 세로론의 위기 운행에 대한 묘사는 학질의 발열 증상이 어떤 주기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시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학질은 한열 왕래, 즉 심한 오한이 있다가 심한 발열이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는데요.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유형이 있고 72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유형이 있으며 주기가 불규칙한 것이 있습니다. 인용문을 보면 1일 주기로 열이 발생해야 하는 학질이 발병 1일차로부터 25일까지는 1일 주기에서 어긋나 주기가 조금씩 길어진다고 하였고, 26일째로부터 35일째 이르기까지는 주기가 조금씩 짧아진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 주기가 불규칙한 유형의 학질에 대해 왜 주기의 변동이 생기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의 사기가 위기회압부에 도달해야 고열이 발생하는데, 위기회압부가 매일 조금씩 아래 또는 위로 이동하니까 뒤통수의 풍부로부터 체내로 침범한 사기가 위기회압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이 매일 상이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일일 일의 발열의 주기를 맞추지 못하고 매일의 발열 주기가 조금씩 늘어나거나 조금씩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변화를 보인다고 이 인용문은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간이락, 즉 48시간 주기를 보이는 학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기가 오장에 머물러 막원, 즉 복막 내에 퍼지게 되므로 사기와 위기가 만나기 어려워져 하루에 한 번씩 위기와 충돌하여 열을 발생하지 못하고 대신 좀 더디게 이동하여 이틀 만에 위기와 만나 증상을 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막원에 퍼진 사기가 어디에서 위기와 충돌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축맥, 즉 대동맥에서 그것이 충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축맥 주위의 막원, 즉 대동맥 주위의 복막이 충돌 부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로론과 항론에 묘사된 위기회압 부위의 장주기 이동 형식은 영추 위기행편에 설명된 위기 운행 방식이나 영추 50형 연기 맥도편에 나타난 연기의 운행 방식, 이런 것과 맞추어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루를 주기로 매일 동일한 순환이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다 어디를 보아도 척추와 축맥을 노선으로 하는 주행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수수께끼인 셈이죠. 이상 위기의 주행 부위와 주행 순서에 대해 몇 가지 유형이 언급되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내경 전편의 설명을 종합하면 위기의 주행 방식에 대해 이 슬라이드에 적은 것과 같은 4종류의 형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2경맥 유주 순서, 그러니까 연기의 경맥 주행 순서에 따라 경맥 주위를 1일 50회 순환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영추 영위생의 편의 상여형 구행, 항상 연기와 함께 다닌다라는 설명이나 영추 창론의 병맥 순 분육, 맥과 병행하여 분육을 순행한다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행편에 등장하는 주행 형태인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낮에는 양부, 즉 경맥 부위죠. 여기는 양경맥 부위가 있고 음경맥 부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경맥과 음경맥 부위를 25회 남짓 순환하고 밤에는 음부, 즉 오장을 25회 남짓 순환한다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학질을 앓고 있을 때의 위기 이동으로서 이것이 위기 자체의 이동인지 위기와 사기가 맞부딪히는 장소 또는 위기와 위기끼리 모이는 장소의 이동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주행 형태와는 달리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신체 전유면 주행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주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의 주행 경로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급히 확산되는 형태입니다. 내경에 모사된 위기의 성질을 고려할 때 네 번째 유형, 이러한 주행 형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형태 가운데 네 번째 것은 평시에도 나타나고 있을 별도의 말초 주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경맥을 따른 순환과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즉 이런 주행도 있고 일반적인 경맥 주위를 도는 주행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3번의 경우, 세 번째 유형의 경우 꽤 도전적인 문제를 던져주기는 하지만 병리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1번과 2번을 상충되지 않게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제 강좌에서도 이 문제는 결론 미정의 문제로서 소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원전 곳곳에 이런 미해결 문제가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수강생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통해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위기의 순환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요. 위기가 특정 시간에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무르는가, 그렇지 않고 주행노선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현재 혈액이 맥관계 전체를 고루 채운 채 순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황제내경의 연기 위기순환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도 연기나 위기가 주행노선 전체를 채운 채 이동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그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대에 기가 어떤 경맥에 존재한다는 식의 황제내경에 흔히 나오는 묘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선의 다른 곳은 비워진 채 특정 시간에 기는 특정 위치 한 곳에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근대 시기의 일부 의가들은 각종 기의 흐름이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학사를 보면 시간에 따라 치료 혈위를 달리하는 침법이 등장한 예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금나라 의가 하야고에 의해 창시된 자오유주 침법입니다. 이런 시간 안배식 침법의 창안에는 특정 시간에 특정 부위에만 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정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내경의 저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왼쪽 그림에 도해한 형태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혈액순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그 형태로 황제내경의 저자들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특정 시기에 특정 부위의 기를 언급한 그런 문장들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역시 미해결 문제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강좌에서 이런 미해결 문제를 소개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옛사람들의 생리학설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그 존재 자체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기에 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위기에 대한 현대 연구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맥의 기원에 대해 치밀하고도 참신한 연구 성과를 제시했던 중국의 중의과학원 황룡상 교수는 경맥 속에는 위기가 움직이고 낙맥 속에는 혈이 움직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에라시스트라토스가 동맥에는 기체가, 정맥에는 혈액이 채워져 있다는 생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의가들도 맥관을 둘로 나누어 한쪽에는 기체가 움직이고 한쪽에는 액체가 움직이고 했다는 것이죠. 사체해부에 기반한 고대 생리학설 형성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의학 원전에 등장하는 경맥과 낙맥이라는 것이 바로 그 두 종류의 맥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경맥 내부에는 기체가 흐르고 낙맥 내부에는 혈액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일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황제내경에서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황제내경에서는 혈액만이 경맥 내부를 주행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사체해부에 근거하여 혈관을 구분하였을 경우 대정맥과 같은 굵은 혈관도 과연 낙맥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내에 존재한다고 여겨진 또 하나의 기체인 종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위기와 달리 황제내경에서 종기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적습니다. 종기란 말이 등장하는 횟수가 모두 합쳐 8번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황제내경 이후 역대 문헌에서도 언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황제내경 전편에 걸쳐 종기가 무엇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황제내경에는 종기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문장에서 종기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조금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강좌에서는 이 내용을 종합하여 종기의 대략적인 개념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연관 단어로 중요한 것이 기해, 전중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밖에 헐이란 말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자면 종기는 마루 종자의 기운 기자이니까 일종의 대장격인 기, 이를테면 원족격인 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기해란 말은 기의 바다란 뜻이 되며 전중은 가슴의 한가운데, 가슴 속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허리란 말은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가 없는데요. 리자가 만약 어떤 장소나 구역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인 것이라면 이는 비어있는 구역 정도로 풀어볼 수 있을 테고요. 혹시 리자가 문이나 결을 의미하는 이치 리자의 음차자로 쓰인 것이라면 이는 비어있는 부직 사이의 결, 이 정도의 의미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해란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초 5미편에 등장하는 이 슬라이드의 문장은 흔히 종기를 설명한 문장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기 대기지 박이 불행자, 공기 가운데 체내에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 저구 흉중, 가슴 속에 쌓이게 되는데 명활 기해, 이를 기해라고 하며 출업해, 이 기는 폐로부터 나와 순후인, 기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고, 호즉출, 그리하여 이 기는 숨을 내쉬면 나오고 흡즉, 입, 숨을 들이쉬면 체내로 들어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들은 우리 생각과 달리 체내 곳곳에 빈 곳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흉곽에는 특히 많은 기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기체가 모여있는 흉곽의 공간을 기해, 즉 기의 바다로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기체는 대부분 체외에서 유입된 공기라고 생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체외의 공기는 어떤 경로를 거쳐 흉곽에 모인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기관, 즉 트레키아를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폐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폐로 공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폐로 들어간 공기는 어떻게 흉곽으로 이동할까요? 무언가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들은 폐에 미세한 구멍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한소의 저작 소문병기 기의 보명집이란 책을 보면 여기에서 왕빙의 주석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폐에 무려 2004개의 구멍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활수의 14경 발의에도 비슷한 문장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선 2004라고 하는 문장이 24라는 문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24개의 구멍은 동의보감의 폐장도에도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폐의 구멍을 통해 흉곽과 폐 사이에서 기체의 출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자시야, 바로 여무. 정말 청초의 의가인 왕괭한의 글을 보면 종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에 져서 의학 원시의 묘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호연안, 호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경안의 호입니다. 나 호연이 살펴보건대 심지하 유포락 즉 전중이야. 심장의 아래에 포락, 심포락이 있는데 이것이 곧 전중이다. 포락, 내 호심지 지막.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심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심지 지막, 심장을 보호하는 지막, 그 기름이 붙어 있는 그 인체의 막들을 지막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지막이다. 기상여앙우, 그 모양은 앙우, 이렇게 뒤집어 놓은 하늘을 향하게 이렇게 개방시켜 놓은 그릇과 같다. 심, 즉 거기중, 심장은 곧 그 안에 거처하고 있고 그 안에 존재하고 구중 단공, 그 심포락이 9겹으로 단정하게 심장을 받들고 있으면서 적연부동, 심장은 적연하게 고요하게 움직이지 아니한다. 범폐비간신 가규일계, 폐와 비와 간과 신이 모두 하나의 끈을 가지고 있는데 연결되는 그 연결 구조물을 계라고 합니다. 계어 포락진에, 이것이 포락의 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통어심, 그를 통해 심장에 연결된다. 심장과 교통한다. 차간유 종기, 이 사이에, 이 부분에 종기가 있어서 저거 흉중, 가슴에 흉중에 쌓여 있는데 이 종기가 추로 후롱, 목구멍, 기관이죠. 기관으로 나와서 이관 심폐 이 행호흡, 종기로 심폐, 심장과 폐를 관통하여 호흡을 행한다.
즉 여무자시야. 바로 여무, 안개와 같다라는 표현이 이곳저곳 기체를 표현할 때 많이 나옵니다. 여무자, 안개와 같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 달리 심장 자체는 박동하지 않고 심장의 바깥, 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 여기서 심포락이죠. 심포락이 박동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심포락 안에 있는 기체, 즉 종기라고 하는 것이 박동하고 있다라고 왕경환이 이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내경의 저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즉 심장이 박동하지 않고 종기가 채워진 심포가 박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묘사가 적은 양이기 때문에. 가슴속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전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영추 창론의 기술을 보면 전중은 심주의 궁성, 즉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성체와 같은 존재라 하였고요. 소문 영란 비전론에서는 신사지관, 즉 군주인 심장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전중이 심장주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란 짐작을 하게 합니다. 한편 영추 해론을 보면 전중자 위 기지해라 하여 전중이 기의 바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체외에서 흡입한 대기가 흉곽에 쌓여 기해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곳 영추 해론의 설명을 보면 이 기해란 것이 바로 전중과 통용될 수 있는 말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옛사람들은 흉곽의 심장 주위 공간에 기체가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신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전중 또는 기해라고 부른 것이죠. 참고로 전중은 내경 생리체계에서 3초에 대응하는 장부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장과 부는 각각 5장과 6부로, 즉 5개의 장과 6개의 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장부와 12경맥이 연결되어 장부 경락이 통합된 생리체계를 이루면서 새로운 장부체계, 즉 기존의 5장 6부체계가 아닌 6장 6부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장의 수요를 하나 늘리는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도입된 장이 심포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이 대신 심포락이 등장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전중이 등장합니다. 문자적 의미로 볼 때 심포는 심장을 둘러싼 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심포락은 심장 또는 심장의 외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의 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슴속 내지 가슴속 공간이라 할 수 있고요. 육부의 마지막 장기인 3초가 고대 생리학설 구축의 필연적 결과로서 도입된 반면 육장의 마지막 장기인 이 심포는 다분히 인위적으로, 다시 말해 억지로 만들어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 지칭 대상이 심포로 등장했다가 심포락으로 등장했다가 전중으로 등장했다가 하는 들쭉날쭉한 모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해에 모인 기체는 체외의 대기, 즉 체외의 공기라고 하였는데요. 황제내경은 체외 공기 외에 위장으로부터 전달된 물질 역시 흉중에 쌓여 있다가 인체 내외를 드나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추 사객편을 보면 음식물의 위에 들어간 후 3개의 성분으로 전화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하나는 조박, 즉 대변이 될 찌꺼기이고요. 또 하나는 진액, 즉 투명한 액체 성분이고요. 마지막이 종기입니다. 이것이 흉곽에 저장된다고 하였고 기관으로 배출되며 호흡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종기가 앞서 기해를 구성한 기와 동일한 기라면 종기의 내원은 2가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즉 체외의 공기가 그 하나이고요. 위에서 흡수되어 올라온 모종의 성분이 또 하나인 것입니다. 내경에서 명확한 설명이 보이지는 않으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2가지 성분이 결합하여 종기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문 평인기상론에서는 이처럼 위에서 비롯된 종기의 구성 성분이 어떤 경로로 흉곽에 전달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허리라고 하는 위의 대락, 위지대락이라고 하였죠. 이것이 횡격막을 관통하여 폐로 상행하여서 폐에 연결되었다가 왼쪽 젖꼭지 아래 부위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장으로부터 전달된 기는 어쩌면 호흡과 심장 박동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기에 관한 황제내경의 설명을 보면 종기에 2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소개한 평인기상론 인용문을 보면 체표에서 감지되는 심천부 박동이 종기의 움직임이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를 맥종기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맥박의 종기, 그러니까 박동의 종기라는 뜻으로 맥종기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그냥 종기라고 적은 기체는 폐와 흉 중에 존재하며 호흡을 통해 인체 내외를 드나드는 기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기 가운데는 호흡주기, 즉 약 3.2초의 1회의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하며 폐의 내부와 심장 주위 흉곽을 채우는 기체가 있고, 한편으로는 심박동주기, 즉 0.8초의 1회의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일부 동맥관과 심장 내부를 채우는, 그리고 때로 심층 부위 근육을 뚫고 흉곽 내로 용출되기도 하는 그런 기체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종기라 부른 것 같고 후자를 맥종기라고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종기는 호흡과 심박동에 연관된 기인데요. 심박동과 호흡이란 두 가지의 기 운동 가운데 호흡이 보다 더 원인에 해당하는, 그 작동 원인으로 작용하는 근원적인 활동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즉 1회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슴 속에 존재하는 종기의 팽창과 수축 1회에 의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종기의 1회 팽창 수축에 맥종기, 주로 심장과 일부 동맥을 채우는 종기는 매번 2번씩의 팽창 수축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고인들은 폐와 심장을 이어진 두 개의 풀무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폐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관에 어떤 얼개가 있어서 1회 수축 팽창을 2회의 수축 팽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혈액이 전신을 순환하는 것 역시 호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소개한 두 가지 인용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추 동수편에서는 기행야 이식왕래라 하여 그 기, 즉 연기가 경맥을 주행하는 것이 호흡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요. 영추 옹조편에서도 인식내행이라 하여 혈액의 경맥 주행이 식, 즉 호흡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호흡에 의해 혈액이 순환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혈액순환의 중추도 심장이 아니라 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은 맥종기가 존재하는 곳일 뿐 혈액을 추동하는 종기가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종기는 호흡주기를 따라 흉곽에서 팽창 수축하는 기라고 생각되었을 테지만 한편으로 맥종기는 동맥의 박동과 관련이 큰 기로 상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의 몇몇 인용문에서 종기가 기관으로 연결된 것만 서술하였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옮긴 영추 자절진사편 인용문을 보면 가슴에서 아래로 내려간 종기의 주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기는 기가, 즉 서해부 장골동맥 박동처와 멀리 발의 동맥 박동처, 족배동맥 박동처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기의 하행 경로는 아마 내경에서 축맥이라고 언급된 이 맥관이 아닐까 합니다. 축맥의 주행에 대해 영수 동수편과 역순 비수편에서는 거의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옮긴 이 내용을 보면 축맥의 주행이란 것이 체표 동맥 촉지부를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충이라는 이 부딪힌다는 뜻을 가진 글자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축맥은 대동맥과 체간부 하지의 동맥 주간선을 지칭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축맥과 함께 기가라는 부위도 동맥 박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황제내경에서 기가란 말은 대부분 기충혈 부위, 즉 서해부 장골동맥 박동처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황제내경 영추 위기편을 보면 인체의 4개 지점에 기가가 있다고 하여 가슴의 기가, 복부의 기가, 머리의 기가, 하퇴부의 기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곳의 4개 부위는 정확히 어떤 부위를 말하는 것인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추 동수편을 보면 경맥을 순환하는 영기와 위기의 주행 부위 중간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신 전체의 기순환이 멈추게 되는 것인지 황제가 기백에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백은 이에 대해 인체의 4개 부위의 기가를 통해서 우회 순환이 이루어지므로 기의 복귀가 가능하고 전신의 여완무단한 그러한 순환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설명을 합니다. 아울러 이 4개의 기가는 기의 경로, 지름길 경자를 써서 경로, 즉 기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합니다. 12경맥이 기의 정상 경로이고 경맥과 경맥 사이는 평소 낙맥을 통해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사지의 영위가 그 순환이 차단되었을 때는 머리, 가슴, 배 및 하태부의 4개의 기가가 영위기가 되돌아가기 위한 단거리 직통노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위기편에서 4개 기가의 위치를 다소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머리, 가슴, 하복부와 하태부의 주요 동맥 박동처가 이 4개 기가의 구체적인 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소위 맥종기라고 하는 기는 기가라는 직행 노선을 통해 머리, 가슴, 배, 다리에 전달되는 것으로 상정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우리는 신체 곳곳의 동맥박동이 심박동에서 기원하여 말초로 전달되는 일종의 파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의 전달 속도가 초속 9m에 이르는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부분이 거의 동시에 박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경에서는 전신 곳곳에 있는 박동처의 동맥박동이 약일하다, 즉 마치 하나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이처럼 전신 곳곳의 박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어떤 기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했을까요? 옛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혈액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연기의 순환과 별도로 매우 빠른 속도의 맥파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맥관을 통해 이동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영추 50영편에 의하면 연기는 1호흡에 6촌을 이동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느린 속도로서 초속 4.3cm 정도의 속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의 혈류 속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린 흐름과 별도로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맥파라는 파동이 있어서 이것이 혈액에 편승하여 고속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는 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동맥의 박동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혈액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맥관 전체가 일정 주기로 동시에 박동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추 50영편에서 사람이 한 번 숨을 들이쉴 때 맥은 2번 박동하고 연기는 3촌을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1회의 흡기마다 2번 박동하는 맥관의 거동은 맥관의 일부가 아니라 맥관 전체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종기에 대해 설명하며 살펴보았듯이 심장의 박동을 고인들은 가슴 속 종기의 팽창과 수축으로 이해했고 또 이 종기는 축맥이나 기가를 통해 전신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옛사람들은 체표의 동맥 박동 촉지 부위에 종기, 정확히 말하자면 소위 맥종기가 전달되는 별도의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맥종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신체 각부의 박동처에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영추 동수편을 보면 옛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짐작을 하게 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첫 번째 인용문을 보면 기지 2장야, 기가 4장을 떠날 때 조련, 그 급속함이 여 국노지발, 마치 쇠뇌가 격발되는 것과 같고 여 수지하안, 물이 절벽을 내려오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편에서 황제왈, 황제가 묻기를 족지양명, 발의 양명은 즉 족배동맥의 박동처는 하인이동, 무엇 때문에 박동합니까? 기백왈, 기백이 말하길 위기 상주패, 위기는 위로 폐에 주입되는데 기 한기 상충도자, 그중 거센기로서 머리에 치받쳐 오르는 것은 순인, 식도를 타고 올라가 상주 공규, 위로 머리의 관규로 달려가고 순안개, 안개 즉 시신경을 따라서 임랑뇌, 뇌로 들어가 연결됩니다. 출함, 축두부로 나와 하객주인, 객주인혈 부위로 내려간 후 순아차, 아래턱 뒷부분을 순행한 후 합양명, 족양명 위경과 합쳐지고 병하인형, 족양명 위경과 함께 인형혈, 즉 경동맥 박동처로 내려옵니다. 차, 위기 별주우 양명자야. 이것은 위기가 별도로 족양명으로 주행하는 노선입니다. 고 음양상하 기동야 약일. 그러므로 내외와 위아래에서 그것이 박동함이 마치 하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보면 종기가 경동맥이나 족배동맥 박동처로 주행하는 별도의 경로가 있고 이를 통해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종기가 전달되어 박동이 거의 동시에 느껴지는 것으로 옛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해보자면 전신의 동맥박동처에서 어떻게 동시에 박동이 나타나는가 하는 데 대해 옛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신 무언과 다른 설명을 했을 텐데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한 형태를 제시한 것입니다. 즉 맥관 전체가 동시에 팽창 수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과 경맥과 별도의 종기 직행 노선을 통해 흉부의 맥종기가 박동처에 전달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명확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강생 여러분께서 한의 원전 연구에 이런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